아빠, 나 약속 지켰어. 비가 쏟아지는 묘지였습니다. 77세 재벌 회장 부부가 아들의 묘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주색 교복을 입은 소녀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가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도망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룹의 회장, 윤정호. 수천 명의 직원이 그의 눈치를 보고 수십 개의 계열사가 그의 한마디에 움직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 그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경호원이 내려 뒷문을 열었고 정우가 먼저 내렸습니다. 이어서 반대편 문이 열리며 아내 이순애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74세의 그녀는 검은 우산을 펴들고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같이 써요. 순애가 우산을 남편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아내 곁으로 다가섰어요. 검은 우산 하나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서니 우산이 빗줄기를 막아줬지만 정우의 마음속에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날만 되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냉철한 사람이 이날만큼은 쪼그라든 노인처럼 보였어요. 어깨는 축 처지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순애는 우산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봤어요. 정우가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둘이만 다녀올 거야. 경호원이 고개를 숙였고 부부는 나란히 묘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애가 우산을 들고 정우가 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돌계단을 한 발짝씩 오르면서 정우의 오른손이 코트 안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낡아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그 이미지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32살의 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좁은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은 초라했지만 서준의 눈빛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가장 행복해 보였던 순간이었어요. 순애도 그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코트 안주머니로 옮겨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차갑게 아들을 내쳤지만 속으로는 하루도 서준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사진 속 서준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정호에게 그 시간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묵히면 묵힐수록 썩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발효되어 더 진하게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검은 대리석 위에 새겨진 이름, 윤서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생물년. 정호의 발걸음이 묘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묘비는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줄기가 서준의 이름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남편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엄마 왔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산을 든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다른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리며 아들의 이름 위에 내려앉은 낙엽을 치웠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준이 어릴 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하고 달려와 안겼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수줍게 웃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억, 결혼을 반대하며 호통을 쳤던 날, 서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눈빛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돈만 쫓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주름진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서준이한테 말 좀 해요. 1년에 한 번인데. 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시 태어나면 다르게 하겠다는 말.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명령하고 지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죽은 아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잃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호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휘둘러도 한 번 떠난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준아. 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한 번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순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기울어지며 두 사람의 어깨가 비에 젖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부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이 닫혔어요. 경호원이 시동을 걸려는 순간 순애가 갑자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 여보, 편지 안 놓고 왔어요? 정호가 멈칫했어요.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봉투가 만져졌어요. 매년 아들 기일에 가져와서 묘비 앞에 두고 오는 편지였습니다. 정호가 직접 손으로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 맞다. 깜빡했네.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도 이 편지를 쓰면서 밤새 울었어요. 차마 말로는 못하는 것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다시 가야겠어. 정호가 차 문을 열었어요. 순애도 따라 내렸습니다. 다시 우산을 펴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빗줄기 사이로 묘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서준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묘비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여학생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학생이 걸치고 있는 것이
정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위에 뭔가 하얀 것을 걸치고 있었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천. 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학생은 누구인가? 왜 서준의 묘비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인가? 순애도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와 순애는 우산 아래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두 사람이 온 것도 모른 채 묘비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눈이 여학생의 모습을 훑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검은 교복 치마는 빗물에 흠뻑 젖어 다리에 달라붙어 있었고 흰 블라우스는 거의 투명해질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축축하게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위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하얀 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낡고 해진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놀이 할 때 입는 그런 작은 가운이었어요. 여학생의 어깨에 걸친 그 가운은 너무 작아서 등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습니다. 소매는 팔꿈치에도 닿지 않았고 단추는 절반이나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천은 누렇게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기괴하면서도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19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어린이용 장난감 가운을 걸치고 장대비 속에서 묘비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 그것은 이상하다 못해 가슴이 저려오는 광경이었어요. 그때 여학생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정호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아빠라고 했나? 아빠, 나 해냈어. 여학생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들렸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의대 붙었어. 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애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두 사람은 마치 땅에 뿌리가 내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학생이 교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힌 종이였어요. 접힌 자국이 많아서 얼마나 자주 꺼내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빗물에 젖어 축축해져 있었어요. 등록금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든 갈 거야. 꼭 갈 거야.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약속 지켰어. 아빠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드디어 해냈어. 여학생의 어깨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안 와? 왜 안 봐줘? 아빠, 나 여기 있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 같았어요. 아빠,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마침내 여학생이 무너졌습니다. 묘비를 끌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보다 더 크게, 바람보다 더 거세게 울음소리가 묘지에 퍼졌습니다. 정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학생이 서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서 의대에 붙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오래된 장난감 의사 가운. 정호의 기억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빠. 정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여학생의 얼굴이 정호를 향했습니다. 여학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학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묘비 앞에 올려놓았던 종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학생은 그것도 모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학생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우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잠깐 너. 그 순간 여학생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땅을 밟으며 비틀거리면서도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장난감 가운이 바람에 펄럭이며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어요. 야, 잠깐. 정우가 소리쳤지만 여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 언덕을 넘어 순식간에 빗줄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정우는 뒤쫓아 가려다 멈췄습니다. 77의 몸으로는 저 여학생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학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순애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 아이 뭐예요? 왜 서준이 묘 앞에서 아빠라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정우의 눈에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축해진 종이 여학생이 두고 간 것이었어요. 정우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봤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정우의 눈이 종이 위의 이름에 고정됐습니다. 윤하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 자신의 성이었어요. 아들 서준의 성이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준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임신 중이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정우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재벌가에 들어오려고 꾸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반대했고 더 심하게 그 여자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만약 정말로 아이가 있었다면, 정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순애가 놀라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합격증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윤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아까 여학생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드디어 해냈어. 정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7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어요. 손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녀일지도 몰라. 순애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우산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우산이 기울어지며 두 사람 모두 비를 맞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학생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저 아이가 정말 서준의 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7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손녀가 세상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지금 뭔가 큰 게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언가가.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주운 합격증이 들려 있었어요. 윤하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정호는 지금처럼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70평짜리 저택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사업 초창기부터 찍어온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정호는 62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0살의 서준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았습니다. 그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넉넉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서준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 서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김유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곧 제 아이를 낳을 사람이에요. 정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결혼하려고요. 서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허락 없이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오늘은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체구가 서재 전체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의 여동생 박정숙과 처남 윤기태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평소에도 본가에 자주 드나들며 정호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오빠, 저 여자 내가 알아봤는데요. 아버지는 일용직이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대요. 기태가 맞장구를 쳤어요. 형님, 저런 집안이 왜 갑자기 우리 서준이한테 접근했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서준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 고모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숙은 유진의 넉넉한 옷 아래 불룩한 배를 눈치챘습니다. 여자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서준아, 내가 순진해서 그래. 저런 여자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설마 임신했다고 해도 진짠지 아닌지 누가 알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수작일 수도 있잖아. 고모. 서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우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부모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은 형편이 안 돼서. 정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붙은 거냐? 평생 못 벌 돈을 한 번에 잡으려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서준 씨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서준 씨가 재벌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저희는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활동? 그래, 거기서 어떻게든 꼬셔서 여기까지 온 거겠지. 서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닥쳐. 정우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저런 여자가 왜 너한테 왔겠어.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야. 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항상 그래요? 왜 모든 걸 돈으로만 판단해요? 사람의 마음은 왜 안 봐요? 마음? 마음이 밥 먹여주냐? 마음이 회사를 키워주냐? 정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내가 이 그룹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맨손으로 시작해서 피 말리는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다 망칠 셈이냐?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룹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돈만 쫓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을 지키는 삶이 어떤 건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잖아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라. 대신 내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정우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윤씨 가문에서 나간 거다. 한 푼도 가져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는 삶인지 뭔지 그걸로 살아봐라. 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대신 하나만 해주세요. 뭐? 유진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모욕을 줬잖아요.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저런 여자한테 사과를 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사과하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정우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고 서재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은 순간 서준이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서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전체에 울렸어요. 순애가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서준이 불러요. 제발. 정우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저놈이 정신 차리려면 이렇게 해야 해.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애는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아들이 나간 문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순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준아, 엄마 미안해.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였어요. 순애는 그날 밤 혼자서 오래 울었습니다. 정호는 쫓아가서 아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준과 유진은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준의 통장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유진의 뱃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구한 집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새서 바닥에 수건을 깔아야 했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2겹씩 덮어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사 첫날 서준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좁긴 하다. 미안해,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궁궐이야. 유진이 불룩한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서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어요. 2달 후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서준은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유진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서준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침 7시 간호사가 나와 서준을 불렀어요. 아버지 되셨어요. 예쁜 딸이에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주먹만 한 얼굴에 눈은 꼭 감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하은아.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하은이라는 이름은 서준이 직접 지었어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온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지하 생활은 팍팍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낮에 택배 상하차 일을 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나르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집에 돌아와 아기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돌보면서 틈틈이 부업으로 봉투 접기를 했어요. 한 개에 10원, 1000개를 접어야 10,000원이었지만 그래도 기저귀 값에 보탰습니다. 하은이가 100일이 되던 날 서준은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1,500원짜리 컵케이크였습니다. 하은아, 100일 축하해. 서준이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어요. 유진이 하은이를 안고 촛불 앞에 섰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빛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네. 유진이 웃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진짜 큰 케이크 사줄게. 아빠가 약속해. 서준이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3살이 되던 해 가족은 야시장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하은이가 장난감 좌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의사놀이 세트를 가리키며 아빠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거 사줘. 장난감 좌판에 놓인 의사놀이 세트였어요. 하얀 가운, 플라스틱 청진기, 장난감 주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주세요. 서준이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하은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은이는 새로운 장난감에 신이 났어요. 서준이 작은 가운을 입혀줬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좀 컸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빠, 나 의사다. 하은이가 청진기를 들고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파? 내가 고쳐줄게. 하은이가 청진기를 서준의 가슴에 갖다 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빠 심장 소리 안 들려. 왜? 몰라. 아빠 죽은 거야? 서준이 빵 터졌어요. 유진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안 죽었어. 장난감이라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서준이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우리 하은이가 나중에 진짜 의사 되면 아빠 고쳐줄 거야? 응. 아빠 아프면 내가 다 고쳐줄 거야.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뤄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이는 매일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자다가도 가운을 안고 잤고 밥 먹을 때도 가운을 옆에 뒀습니다. 여름이 되면 반지 안은 찜통이 됐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잤어요. 춥고 덥고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전기세가 밀려서 전기가 끊겼어요. 깜깜한 방에서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유진이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서준이 서랍을 뒤져 양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냈어요. 하은아, 봐. 불이다. 하은이가 울음을 멈추고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서준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책이었습니다.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촛불 아래서 서준은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유진은 옆에서 하은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작은 촛불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유진이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방을 채웠고 유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병원 가보자. 응?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비 아까워.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내 몸이 더 중요해. 월세도 밀렸잖아. 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유진은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당장 돈이 없었어요.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 위로 천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먹구름이 곧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라는 것을요. 서준은 그날도 하은이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촛불 아래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게 얼마 남지 않은 행복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행복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8살이 되던 해 유진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2달, 석 달.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서준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반지하 월세도 밀린 판에 병원비까지 낼 여유가 없었어요. 유진은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유진의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뼈가 드러날 정도였어요. 밥을 먹어도 자꾸 토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유진은 약값을 아끼려고 처방받은 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어요. 엄마, 왜 약을 반만 먹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반만 먹어도 돼. 하은이보다 덜 아프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하은이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서준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배달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은 택배 상자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도 서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도 하은이와 놀아줬어요. 유진의 약을 사왔고 따뜻한 죽을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은이 옆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아빠 힘들지? 하은이가 서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준은 활짝 웃었어요. 힘들긴. 하은이 얼굴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데.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커서 의사 되면 아빠 아픈 거 다 고쳐줄게. 엄마도.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꼭 의사 되는 거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서준은 대리운전 콜을 받고 집을 나섰어요. 유진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남편의 옷깃을 여며줬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해요.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서준이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은 창문에 서서 남편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서준은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계속 흐릿했습니다. 그때 앞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서준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젖은 도로 위에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핸들을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서준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서준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아내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아, 하은아,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까맣게 변했어요. 반지하 집에 전화가 울린 것은 새벽 1시였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하은이를 깨워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하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처치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이요. 남편 어디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일단 응급수술은 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저희 병원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전원이요? 그럼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요. 유진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머뭇거렸어요. 전원하려면 특수 앰뷸런스 비용하고
전원병원 중환자실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 정도요.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건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당장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제발 전원부터 시켜주세요.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유진이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님, 전원병원에서 보증금 확인이 안 되면 받아주질 않아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건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당장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 아빠 핸드폰에 할아버지 전화번호 있지 않아? 유진이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 시아버지, 남편이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아, 어디서 그걸 알았어? 아빠가 가끔 전화번호 보면서 한숨 쉬더라고. 아버지라고 저장되어 있었어. 유진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남편의 소지품을 받았습니다. 피가 묻은 핸드폰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유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계속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정한 신호음 뿐이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한번 해볼래? 아빠가 예전에 번호를 바꿔서 할아버지가 모르는 번호라 안 받는 것 같아. 유진이 딸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 아이의 작은 손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딸깍. 전화가 연결됐어요. 하은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이 밤에.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하은이에요. 아빠가 다쳤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누구라고? 아빠가 피 흘려요. 병원에서 돈 없으면 수술 못한대요. 할아버지, 제발이요.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또 이런 사기 전화야. 요즘 이런 게 하루에도 몇 통씩 와. 시끄럽다. 다신 전화하지 마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은이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피를 흘린다고 했는데, 왜 끊어버린 걸까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어요.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 복도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사기 전화가 하도 많아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이 목소리로 돈을 달라는 전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친손녀의 전화였다는 것을, 아들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정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자신을 짓누를 죄책감이 될 줄도 몰랐어요. 새벽 3시 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전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지 못한 채 서준은 작은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새벽에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서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하은이는 엄마 옆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보고 싶어. 하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어요.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유진의 부모님이 오셨고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서준이 다니던 택배회사 동료 두어 명이 잠깐 들렀다 갔어요. 화환 하나 없는 빈소였습니다. 하은이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빠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야시장에서 의사놀이 세트를 사주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은이를 무등 태우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아빠.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될 거라고 했잖아. 아빠 고쳐줄 거라고 했잖아. 대답은 없었어요. 왜 말 안 해? 아빠, 왜 나 안 봐? 하은이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새로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약속했잖아. 하은이 의사 되는 거 볼 거라고 했잖아. 유진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어요. 장례를 치르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빠가 앉던 자리, 아빠의 슬리퍼, 아빠의 냄새가 밴 이불. 그 모든 것이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서준이 떠난 뒤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응급수술비 300만 원. 유진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거기에 장례 비용까지 빚으로 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유진은 남편의 죽음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래도 안 좋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빚을 갚으려면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일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하은이를 위해 버텼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11살이 되던 해 유진은 결국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폐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3년을 버티는 동안 병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유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안 아파. 금방 나을 거야. 유진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아, 내 꿈 기억하지? 의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이뤄. 엄마 아빠처럼 돈 없어서 아픈 사람 못 고치는 일 없게 해줘. 엄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약속해 줄 수 있어? 하은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꼭 의사 될게. 엄마. 유진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진의 장례식도 아빠 때처럼 초라했어요. 아니, 더 초라했습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오지 못했어요. 11살 하은이는 거의 혼자서 엄마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하은이는 텅 빈 반지하 방에 홀로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방 안을 물들였지만 하은이에게는 아무런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낡은 장난감 의사 가운이 걸려 있었어요. 아빠가 야시장에서 사준 그 가운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천은 누렇게 바래고 단추는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여러 번 기워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은이는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천천히 일어나 가운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운에서 희미하게 아빠 냄새가 났어요. 야시장의 군것질 냄새, 택배 상자의 종이 냄새, 그리고 아빠만의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가운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아빠, 나 의사 될게. 엄마한테 약속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 나 무서워. 나 혼자 어떻게 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내 손 잡아줬잖아. 무서울 때 꼭 잡아줬잖아. 근데 이제 누가 내 손 잡아줘? 하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가운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아빠 고쳐줄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럴 기회를 안 줘? 울음소리가 텅 빈 반지하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창밖에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은이는 어둠 속에서 홀로 울었어요. 11살 소녀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아빠와 약속, 엄마의 부탁.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은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장난감 가운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11살 소녀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1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하은이는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둘이 함께 살았어요.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야채를 파셨고 하은이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어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제 때문에 생긴 갈라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하은이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손님이 없을 때마다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식당 설거지가 끝나면 뒷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하은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이 상하겠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의사 돼야 해요. 엄마 아빠한테 약속했어요. 외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녀의 마른 어깨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됐어요. 14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에 시설에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거부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거든요. 돈을 벌 수 없으면 의대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부모님이 살던 반지하 방을 다시 얻었어요. 월세가 제일 싼 곳이었거든요. 보증금은 외할머니가 남긴 작은 적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학교, 방과 후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청소 대행. 쉬는 날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했고 늘 어딘가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 구석에는 낡은 장난감 의사 가운이 걸려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하은이는 그 가운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 꼭 해낼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공부는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이 힘들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이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학원에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학교 끝나고 알바 가기 전까지 2~3시간, 그 시간을 쪼개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봤어요. 무료 강의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습니다. 전교 120등. 의대는커녕 일반 대학도 힘든 성적이었어요. 하은이는 성적표를 들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잠도 안 자고 밥도 굶어가며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하은이는 장난감 가온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과학을 가르치셨는데 항상 하은이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하은아, 요즘 많이 힘들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네, 조금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사정은 알고 있어. 혼자 살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겠니? 하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포기 못해요. 의대 가야 해요. 왜 꼭 의대여야 하는데?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우리 아빠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도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세상이 싫어요.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은아. 선생님이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넌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공부하는 아이야. 그게 내 진짜 힘이야. 성적은 올릴 수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야.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방과 후에 남아서 과학 공부하자. 수학은 수학 선생님께 부탁해 볼게. 그날부터 하은이의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무료로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하은이의 사연을 알게 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습니다. 하은이는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알바 끝나고 밤 12시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모의고사 성적이 전교 10등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가려면 아직 부족했어요. 하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수시 원서를 썼어요. 의대 5곳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알바는 계속했어요. 면접비와 교통비가 필요했거든요. 면접장에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하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면접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걸 2번이나 봤습니다. 저처럼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 분은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열흘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떴습니다. 합격. 하은이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하은이가 울먹였어요. 나 해냈어. 의대 붙었어. 반지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하은이는 벽에 걸린 장난감 가운을 바라봤어요. 아빠, 나 이제 진짜 의사 될 수 있어. 가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해 주는 것처럼요. 하은이는 합격증을 프린트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첫 학기 등록금만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은이의 통장 잔고는 80만 원. 알바를 아무리 해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이 안 됐어요. 하은이는 고지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해? 붙어놓고 못 가면 어떡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돈 때문에 또 막히는 건가요? 그래도 아빠한테는 말해야 했어요. 약속 지켰다고, 어떻게든 갈 거라고. 그래서 그날 비가 오는 줄 알면서도 묘지로 향했던 거예요. 교복 위에 낡은 가운과 장난감 청진기를 들고요. 묘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손에 든 합격증을 수백 번은 바라봤습니다. 윤하은. 그 이름 석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정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어요. 재벌 그룹의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이틀 만에 하은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우의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윤하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부모 모두 사망, 현재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거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 올해 의과대학 합격. 정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의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혼자 알바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은이에 대한 소문이 친척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회장이 죽은 아들의 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묘지에서 도망친 그날 이후 하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대학교 학비 등록 마감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통장에는 90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어요. 아빠, 나 어떡해. 여기까지 왔는데.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이라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들은 물건을 보지 않았어요. 곧장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유나은이지?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준이 고모 정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누구긴. 내 할아버지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내 큰할머니지.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쪽 친척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요? 기태가 끼어들었어요. 야, 딴청 피우지 마. 내가 회장님 손녀라고? 웃기고 있네. 증거가 있어? 하은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아빠 묘소에 갔던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정숙이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년이 회장님한테 접근해서 뭘 뜯어내려는 거지? 내 엄마처럼? 하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희 엄마를 왜 들먹이세요? 내 엄마가 어떤 년인데. 돈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에 끼어들어서 서준이 인생 망쳐놓은 년이잖아. 하은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뭐?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댔구야? 기태가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버렸어요. 과자 봉지와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년은 빼박 내 엄마 닮았어. 돈에 환장한 거지 같은 년.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뭐? 인연이 끝까지. 기태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은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나무 지팡이가 날아와 진열대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정우가 서 있었어요. 77 노인의 눈빛이 살기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지팡이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뭐하는 짓들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겨울 밤 공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오, 오빠.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정우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정숙과 기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손녀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거지? 년? 내가 똑똑히 들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기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닥쳐. 정우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이 아이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다. 알아들었어? 편의점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숙과 기태는 쫓기듯 밖으로 도망쳤어요. 정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카운터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건가요? 정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어요. 살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집안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하은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기 정말 저희 할아버지세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빠 서준이가 내 아들이었어.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늘 말하던 그 할아버지. 아빠를 버린 할아버지. 아빠가 죽을 때 전화를 끊어버린 할아버지. 하은이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는 안 오시더니,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왜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못 옮기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도움만 주셨어도 두 분 다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요? 하은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정우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77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요? 아빠가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임신 중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모욕을 줬으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정우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혼자 왔어요. 앞으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정우는 다시 하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이 아니라 하은이가 사는 반지하 집 앞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바라봤어요. 계단은 낡고 가팔랐습니다.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하은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전 할 말 없어요. 하은이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정우가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잠깐만. 들어봐줘. 하은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두꺼운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작은 싱글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것이 정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난감 의사 가운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천, 떨어져 나간 단추, 여기저기 기운 자국. 하지만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거 내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야시장에서. 하은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가운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은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어. 정말로. 그런데 그때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 그래서 서준이를 보내버렸지.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떠난 뒤로 하루도 안 잊은 적이 없어. 매년 기일마다 묘지에 갔어. 그런데 왜 서준이가 마지막에 날 부르지 않았는지 그게 늘 궁금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을 때 왜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돈이 필요했으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7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눌렀어. 하은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연락 안 했냐고요? 하은이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불렀어요. 정우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쓰러진 날 전화했어요. 제가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비가 없다고 했을 때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핸드폰에서 할아버지 번호를 찾았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었어요. 저는 8살이었고 무서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하은이에요. 아빠가 다쳤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은이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다신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7 노인이 좁은 반지하 방 바닥에 쓰러지듯 무너졌어요. 그게 너였느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전화. 사기 전화라고 생각했던 그 전화. 아이 목소리로 돈을 달라던 그 전화. 그게 친손녀였던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전화였던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서준이를 죽인 거구나. 내가. 정우는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미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연민. 일어나세요. 하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용서해다오. 제발 이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하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만 받았으면 아빠가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정우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하은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고.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숙과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 있었구나. 정숙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이 아이가 정말 서준이 딸인지 확인해야지.
정우가 일어섰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뭐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하은 양은 고 윤서준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기태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우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칼날 같았어요. 들었지? 이 아이는 내 손녀야. 서준이의 딸이고. 정숙이 손을 저었어요. 오빠, 그래도 재산 문제가. 닥쳐. 정우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리듯 낮게 깔렸습니다. 재산? 지금 재산 얘기가 나와? 내가 손녀를 7년 동안 길바닥에 내팽개쳐 놨는데 재산 걱정을 해?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두 꺼져. 정우가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아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어? 정숙과 기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정우와 하은이만 남았어요. 정우가 다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은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남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로서 곁에 있을 기회를. 하은이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장난감 가운을 바라봤어요.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던 아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게요. 정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우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이 만나고 왔어. 하은이? 우리 손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애가 말해줬어.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우는 하은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순애에게 전했습니다. 서준이 쓰러졌던 날. 돈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 8살짜리 하은이가 아빠 핸드폰에서 할아버지 번호를 찾아 전화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전화를 끊었던 것. 내가 끊었어. 사기 전화인 줄 알고 끊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받았으면 서준이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야. 순애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은이가 전화했대. 할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빠가 죽어간다고. 근데 내가 끊었어. 순애가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세상에, 세상에. 순애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가 서준이를. 순애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죽음에 자신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찔렀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우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정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망으로 가득 찬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슬픔. 아빠는 돈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못 옮기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도움만 주셨어도 두 분 다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도왔다면 서준도 유진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은이가 고아로 자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나 하은이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순애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혼자 가야 해. 서준이를 내쫓은 것도 나고 그 전화를 끊은 것도 나니까. 정우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재벌 회장이 아니라 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할아버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보. 순애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받아주면 그때 나도 같이 가도 돼요? 정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하은이가 받아주면 당신이랑 같이 다시 가자. 등록 마감 하루 전이었습니다. 정우는 하은이의 반지하 집 앞에 섰어요. 어제 왔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철문, 곰팡이 냄새, 좁은 계단. 정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밤새 일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날카로웠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저 할 말 없어요. 하은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정우가 문을 잡았어요. 등록 마감이 내일이지? 하은이가 멈칫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하은이가 당황했어요. 77세 노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빠를 내쫓은 것도, 내 엄마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그 전화를 끊은 것도 전부 내 잘못이다.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다오. 정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록금이다. 서울대 의대 등록금.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게 아니야. 정우가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건 내 아빠한테 갚는 빚이다. 내가 서준이한테 못해준 것, 이제라도 갚고 싶다. 하은이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등록금, 서울대 의과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반지하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학금도 생활비까지는 안 나왔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받으면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마음 한쪽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면 의대 못 가. 아빠랑 한 약속 못 지켜.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아빠를 떠올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하은아,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지 마.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 하은이가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아빠한테 갚는 빚으로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의사 될 거예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게 할 거예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죽는 사람 없게. 정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우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받아줬어. 하은이가 등록금 받아줬어. 순애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응. 용서한 건 아니래. 아빠한테 갚는 빚으로 받는 거라고 했어. 정우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해. 이번엔 진짜 잘해야 해. 순애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요. 우리 잘하자. 서준이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하자.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는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록 완료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하은이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나 정말로 가게 됐어. 그날 저녁 하은이는 아빠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나 등록했어. 서울대 의대. 하은이가 묘비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한테 돈 받았어. 솔직히 받기 싫었어. 그 사람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랬잖아. 미워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래서 받았어.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받았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아빠, 나 꼭 의사 될게. 아빠랑 약속한 거 지킬게. 지켜보고 있어, 아빠. 하은이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에는 새파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입학식. 하은이는 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지하에서 굶으며 공부하던 그 소녀가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새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직접 사다 주셨어요. 하얀 가운에 금색 글씨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가방 안에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에 닿은 건 낡디낡은 천조각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장난감 의사 가운이었어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고 빛이 발해서 원래 색이 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왔어. 하은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입학식장 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의 재벌 회장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녀의 입학식에 온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순애는 하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하은이 진짜 예쁘다. 가운이 너무 잘 어울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은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할머니라는 말이 입에 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정우는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진짜 의사의 길을 걷는 거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입학식이 끝난 뒤 정우는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하나 보여줄 게 있다. 정우가 안내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이었어요. 건물 전면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 의료재단.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죽었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할아버지가 그때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우가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할아버지의 속죄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칠 뒤 하은이와 정우, 순애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가방에서 2개의 가운을 꺼냈어요. 새 의대 가운과 아빠의 낡은 장난감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2개를 나란히 묘비 옆에 걸었습니다. 흰색 가운 2개가 바람에 나란히 흔들렸어요. 아빠, 나 의대 들어갔어. 진짜야. 하은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약속하라고 했잖아. 꼭 의사가 되라고.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지킬 거야. 꼭 지킬 거야, 아빠. 정우도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서준아, 아버지다. 77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하은이가 의대에 들어갔어. 돈 없어서 아픈 사람 못 고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하더라. 내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 서준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너를 살리지 못한 것도, 유진이를 버린 것도, 하은이를 몰랐던 것도 전부 다 아버지 잘못이다. 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은이 잘 지킬게. 내가 못해준 것 아버지가 대신할게. 서준아, 용서해다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마치 서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앞으로 길마다 같이 와요. 아빠한테. 정우가 하은이를 바라보았어요. 손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같이 오자. 매년. 정우가 하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가 2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묘지를 떠나면서 하은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 옆에 걸린 2개의 가운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낡은 것과 새 것이 나란히. 아빠의 꿈과 자신의 꿈이 나란히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앞을 보았어요. 아빠, 나갈게. 아빠가 원했던 사람 될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을 쫓다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한 남자. 그의 뒤늦은 후회와 눈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이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표현하세요.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보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행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